안녕하십니까, 용칼입니다. 총선전 마지막 용칼이 되겠습니다.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칼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만나볼까요? 정성농장입니다. 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품질에 비해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을 검색해 주세요.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 보세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화재보장과 화재배상 책임,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등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립니다.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이 되겠습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다음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문 빌리지.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분들께만 소개해드리는 나만 알고 싶은 봄나들이 명소,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머문 빌리지. 저희 벙커원 교회가 크리스마스 또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이곳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여름에는 수영장까지 있어요. 수영장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머문 빌리지는 말이죠, 펜션촌에 있는 북적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데 가면 정말 기분 잡치죠. 산속에 우리만 있는 진짜 통째로 사용하는 독채 펜션입니다. 김용민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팀만 있어 더욱 안심되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거기서 고성방가를 질러대도 그냥 거기서 실컷 밤새도록 놀아도, 고기 구워 먹어도, 수영해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 느낌을 즐길 수 있는 바베큐장과 카페, 휴식 공간, 그리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무료입니다. 전에 말이죠, 눈이 오는데, 와, 여러분, 정말 이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장면까지 보면은 정말 그 자체로 흐림입니다. 네. 자, 남양주 독채 펜션 머문 빌리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 스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월문리라고 하시죠? 월문리에서 저 시우리로 넘어가는 고개, 네, 그쪽에 있습니다. 머문 빌리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소역에서 좀 가까워요. 네, 머문 빌리지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총선전 마지막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로 확인된 것은 심판할 대상이 미래통합당만이 아니라 언론도 있다는 점, 네, 이 점입니다. 언론은 사실 보도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더 이상 언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론이 전하고 있는 사실, 이 사실 보도는 진실인가? 현장의 맥락을 제대로 전하는가? 그리고 사실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기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다시 얘기해서 기자의 의도가 사실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소상히 따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를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곤란해요.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누적 확인자 1,537명. 그런데 말이죠,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가
20명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1,537명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에는 완치자가 7,447명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진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2,873명이라는 점도 뺀 건데요. 코로나 확진자여서 누구와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1,537명이 아니라 확진으로 치료받고 있는 2,873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2,873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누적 확진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왜 누적 확진자를 강조할까요? 이미 7,447명이 완치됐는데 왜 굳이 1,537명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누적 확진자 수를 얘기하면은 아니 정부가 뭐 하는 거야? 10,000명이 넘었잖아.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1,537명을 강조했을까요? 그 의도는 여러분이 추정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요. 누적 확진자 1,537명 맞죠. 그러나 완치자 7,447명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의도가 담긴 오염된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총선 보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당 밖에 있는 아닌 척 미래통합당 대변인입니다. 이들이 선거 이틀 전인 어제자 일면 헤드라인으로 내세운 제목 한번 보시죠. 이들이 선거 이틀 전인 어제 일면 헤드라인으로 내건 것은요. 보시다시피 주말 범여권에서 나온 180석 압승론, 유시민 범진보 180석, 이에 대해서 황교안 오만의 극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면에 헤드라인으로. 자, 한마디로 이 헤드라인의 메시지는 범여권이 180석 할 수 있다. 그러니 보수 유권자 여러분 견제하셔야 합니다. 이거죠. 네. 얼마 전까지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 과반 가능하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과반이 가능하다면은 선거에서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크게 다뤄야지. 그러나 그때 조선중앙은 황교안 대표의 이런 발언은 조선중앙에서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 경쟁 후보 주장만 듣고 마치 그런 발언을 김남국 후보가 한 것처럼 줄줄이 보도하는 이런 매체들, 이것들이 언론입니까? 이거는 언론이 아니죠. 정치 캠프지요. 정당 캠프지요. 야당 캠프지요. 이번 총선 후에 제가 자신 있게 예견합니다. 언론 개혁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처럼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네, 이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이런 선동, 견제 심리를 자극하려는 선동, 이것이 먹힐지 한번 지켜보시죠. 사실 유권자들의 균형 심리, 즉 견제 심리는 한국 선거에서 상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무 한쪽으로 쏠릴 것 같으면 그 반대편이 결집하거나 또는 이쪽이 유리하니 나는 이쪽을 찍어서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자라는 중도적 표심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이 민주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이길 때만 주로 발동되지요. 언론에 의해서 말이죠. 보수 쪽으로 힘이 쏠렸을 때는 견제 심리 이런 게 잘 발동되지가 않아요. 이상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심지어 민생당까지 포함한 반미래통합당 의석 180석을 기대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 그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이지 이렇게 예측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발언을 두고 조선중앙이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전통적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 견제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정말 견제 심리가 발동할까요? 이에 대해서 박시영의 눈 진행자면서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인 박시영 선거전략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견제 심리가 과거처럼 크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동물국회, 식물국회 다 겪어보면서 여야 의석수가 엇비슷하면은 아무 일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은 체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시민 이사장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박시영 대표의 말이요. 견제 심리가 먹히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성숙돼야 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치학자들이 디트뉴스 24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공학상 선거에서 견제 심리가 변수로 작용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이 견제 심리가 발동돼야 한다. 이 견제 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뭐 쉽게 얘기해서 정권 심판론, 여당 심판론인데요. 자, 이번 총선에서 정권, 여당 심판론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9일에서 30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야당 심판론 56.3, 여당 심판론 34.8로 21.5%포인트 차로 야당 심판론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올해 3월 1일에서 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요, 야당 심판론 52.8, 여당 심판론 37.5. 네, 격차가 앞서서는 21.5였는데 3월 초에 들어서는 15.3%포인트 차로 좁혀졌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걸 보니까 38일 뒤에 한 조사를 보니까 다시 그 격차가 24.9%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3월은 물론 12월의 격차보다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에 엄청난 힘이 실린 거예요. 네, 1년 이상 여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 이게 힘을 발휘해야 이 견제 심리가 발동될 수 있을 텐데 1년 이상은커녕 언제 한번 여당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을 누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견제 심리 같은 것은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미래통합당의 나쁜 정치의 소산이라고요. 뭐 하나 정부를 도와주는 것도 없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만 잡고 그 나쁜 악폐를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으니 국민의 실망감이 마침내 분노로 촉발하게 됐다고요. 저는 총선을 앞두고 막판 견제 심리보다는 정권 후반기 총선이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점, 대선 연계론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앞서서 소개한 디트뉴스 24 인터뷰를 보면 총선과 대선이 하나의 사이클로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점입니다. 네, 단적으로 2012년 총선에서 이긴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2016년 총선에서 한 석 차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2012년 새누리당이 이긴 총선 봅시다. 당시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가 2012년 대선에 나가서 이겼죠. 자, 그리고 2016년 당시 총선은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대표가 김종인이었지만 김종인은 뭐 대권주자 축에 낚였습니까? 결국 문재인 이름과 얼굴로 치러진 총선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겼고요. 2017년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 대선 후보가 돼서 승리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의 주도 아래 치러진 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2012년 당시 패배한 민주통합당 당시 지휘자가 바로 한명숙 대표였습니다. 2016년 총선은
대권 도전도 한 바 없는 또 대권에 도전해봤자 되지도 않을 김무성 씨가 지휘를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말이죠. 비대권 주자 혹은 위세가 약한 대권 주자가 진 것입니다. 자, 2020년 총선을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선거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요. 자, 2020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진두 지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이 두 사람 서울 종로에서 맞붙었습니다. 와, 이거는 황교안의 선택이었죠. 아니, 이낙연 전 총리는 미리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중에 압박에 의해서 종로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총선 대선 연계론을 스스로 무르익게 만든 인물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모험이죠. 만약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긴다면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서울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만약 황교안 대표가 석패가 아니라 참패로 해서 낙선된다면은 후보 황교안의 정치적 미래는 잿빛입니다. 근데 그 패배가 본인만의 패배입니까? 본인만의 패배가 아니죠. 다음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패배를 미리 예견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종로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와 붙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총선 주목되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제 심리가 발동하느냐. 저는 견제 심리 발동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시금석이 되느냐. 이낙연 전 총리가 만약에 압도적 차이로 이겼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참패를 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대선 미래통합당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미래봉합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차명진에 대한 부천병이죠. 부천병, 경기도 부천병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후보 제명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늦었어요. 사실 이틀 전에 뭔가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선거판을 엎어보겠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투표 당일 차명진이 제명됐는지도 모르고 미래통합당에게 심판이 될 만한 표를 땅 하고 찍을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 정치 고관여층들처럼 열심히 신문, 방송, 뉴스를 챙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이 만약 총선에서 몰패한다면 아마 차명진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후보직을 박탈해도요, 차명진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예, 정치가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진 당은 반드시 희생양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차명진 책임입니까? 어디 그렇습니까? 미래통합당 4년 정치의 결산입니다. 유권자들은 차곡차곡 쌓고 찬찬히 되돌아본 뒤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선거 후 평가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차명진은요, 뚝이 무너질 때 차명진은요, 뚝이 무너질 때 튕겨져 나간, 물고에서 튕겨져 나간 돌 하나 정도예요. 여러분, 김용민은 좋은 보수 정당을 앙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 정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께 내놓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책도 몇 권 썼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한테 정말 시원하게 유감없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입당까지 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단지 보수 정당을 조롱할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한 번도 반성도 청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거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태극기 세력에게 휘둘리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런 당이 계속 망하는 길로 가면요, 한국의 보수의 씨가 마르면요, 진보도 망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서로 합리적인 토론과 어떤 상식적인 어떤 경쟁을 벌여야만 우리 사회 발전이 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책 제목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앞으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쇼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죠. 미래통합당 정치에 국민은 여태 들러리였습니다. 언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속이고 우기고 때리고 욕하고 비웃고, 이러면서 선진 정치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내로남불의 적반하장, 곧 한국 정치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떨 때는 미래통합당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겁니까? 국민 여러분, 뇌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를 하고도 촛불혁명을 일으키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상당수 보수 정치인들은요, 촛불혁명이 그저 좌파의 난동 정도로 보일 겁니다. 웃겨요. 촛불혁명 당시에 많은 수의 미래통합당 정치인들, 대개는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때 어떻게든 여론의 환심을 살려고 탄핵 지지하고 당 쪼개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결국 나중에 다 돌아왔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쫓아낸 바 있는 국민입니다. 보통 국민이 아니에요. 왜 프랑스가 위대합니까? 왕의 목을 친 국민들이에요. 집에 봤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왕의 목을 치는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목을 치진 않았지만 목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으니까요. 그게 한 번뿐입니까? 사실상 이승만 때도 끌어내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좀 실감을 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당신들 표현대로 그 좌파라고 하잖아요. 이 좌파의 게시판 한번 가보세요. 180석 가능성을 예견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두고 지금 막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말을 함부로 했다. 아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은 합리적이다. 그냥 티격태격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진보 정당이 승리해야 한다는데 뜻이 같습니다. 견해차가 나온 거는 선거 전략상 유시민 이사장 발언이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 차이의 논란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른바 좌파 시민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다 선거 전략가가 됐어요. 견제 심리를 믿고 있습니까? 촛불혁명 이후 첫 전국 선거였던 2018년 지방선거 어떻게 됐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 광역의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못했습니다. 국회로 말하자면 20석도 못 얻었어요. 게다가 부산마저 몰패했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TK 자민련으로 추락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 결과를 제가 지금 단계에서 예단은 못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죠. 그러나 저는 선거 훨씬 전부터 미래통합당이 전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통합당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적중한 분석이에요.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분들, 이분들은요, 보수가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수 정치는 완전히 리셋된 상황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차기 대권 주자인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어느 누가 현재 스코어 당선을 자신합니까? 떨어지면 더 이상 정치적 재기를 못할 분들이에요. 부디 선거 후에는 미래통합당이 정상 궤도에 오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 4가지 정도 충고합니다. 극우 유튜브 멀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착시 효과를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박의 잔재마저 싹 지워라. 친박 인사들 모두 청산하고요. 박근혜를 잊어버리는 미래통합당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 협력할 것은 협력하라. 네, 그래요. 미래통합당이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부를 도우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위기가 왔을까요? 이들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위하는 세력이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세요. 자, 그리고 중도는 물론이고 좌파마저 감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 지금 보수가, 중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동했어요. 당신들은 뭘로 감동할 겁니까? 중도 없이 태극기끼리만 선거 치러보세요. 100이면 100 다지지. 다시 이야기해서 선거 후에는 극우 유튜브가 우물아님을 깨닫고 나아가 친박의 잔재를 싹 지우며 무조건 반대, 무조건 대립에 갇힌 시야를 넓히고 중도 심지어 좌파까지도 감동시킬 정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수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용칼 오늘 수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개표 방송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